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48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강조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한국어를 배울 때 또는 다른 언어를 처음으로 배울 경우에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품사 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문장의 형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이해를 해야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원어민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말을 하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습득을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학습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습득의 경우, 즉 그 언어의 원어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체계적인 문법이나 또는 쓰는 거에 대한 어순이라든가 또는 문장의 형태를 몰라도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단 어휘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품사들의 기능 또는 역할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냥 흘러서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시장은 어떤 정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강의 속에서 이렇게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즉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어는 갖고 있는 품사가 9개가 있습니다. 품사는 9개가 있는데 그 품사의 9개는 또 나름대로의 또 기능이 있습니다. 펑션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품사들은 각자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한국어가 갖고 있는 품사의 관계들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한국어의 품사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원어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장을 보고 이게 품사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따지지 않으면서도 읽고 쓰고 듣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마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고 그 위에 조사, 관형사, 수사, 대명사, 감탄사 9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저도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 영어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품사들을 저희들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원어민이거나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소한도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품사가 몇 개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품사 관계들을 그려본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조사의 경우에는 한국어만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즉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포지션이라고 해서 명사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이 조사는 명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후치사라고도 합니다. 후치사라고는 전치사에 반대되는 대조되는 얘기로서 명사 뒤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후치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품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9개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는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명사 자체 하나만 갖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한국어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조사들에 의해서 그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그 명사는 어떤 때는 주어로 또 목적어로 또는 보어로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같은 명사다 하더라도 문장 내에서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이고 또 부사어로도 쓰인다. 네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라고 해서 순서대로 말하는 것을 서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즉 동사는 어찌하다라고 하는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형용사는 어떠하다, 상태가 어떠하다. 뭐 예를 들면 날씨가 춥다, 예를 들면 오늘은 날씨가 춥다, 덥다. 어떤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와 같이 이러한 그 성상 또는 이 상태를 어떠하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사와 관형사가 있는데 부사와 관형사는 명사나 또는 동사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고 해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설명을 드리면은 꾸며주는 얘기 어디하고 연결이 돼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수식해준다고 합니다.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사,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명사를 도와서 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우리가 보통 격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격이냐? 이때 격은 자리 격자로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때 격은 자리를 얘기해서 자리 격자에서 격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9가지의 이 품사가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7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어떤 문장이든 또는 그 문장이 짧든 길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이러한 7가지의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조사에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영어의 프리포지션하고 대조되는 얘기로서 후치사, 명사 뒤에 나온다고 해서 일명 후치사라고도 하고 영어로 포스트 포지션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격조사는 아까 말씀을 드린 주격조사가 나오면은 명사 뒤에 은는 이가와 같은 주격조사, 주어의 자리에 오게끔 명사를 만들어주는 이 격조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어로 되고 어떤 때는 목적으로 되고 보어로 되고 부사어로 된다.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특히 저 경우에는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사실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길수록 어떤 것이 명사고 어떤 것이 조사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조사나 또는 어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훈련을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영어를 배울 때 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리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영어와 가까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요새 명확하게 영어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룹핑을 하는 그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도움이 돼서 이거를 처음으로 한국어에도 접목을 시키면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접목을 해서 저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한국어 강의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러한 말뭉치, 저는 이런 걸 표현을 합니다. 말뭉치, 또 영어로 그룹핑이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또 청킹이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만은 여러분들 쉽게 영어로 그룹핑, 우리 한글로 말뭉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말뭉치를 어떤 부호를 써가지고 하는데 어떤 뭉치를 갖고 하느냐? 이와 같이 명사 플러스 격조사 중에서 주격조사나 보호격이나 목적격으로 쓰는 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라운드 브래킷, 둥근 괄호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격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은는 이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또 이가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보호로 쓰이는 이가가 있고 또 주격으로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을을 쓰고 어떤 때 늘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끝에 나오는 음절이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을로 되고 자음이 없고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을로 쓴다라고 하면은 늘로 쓴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앞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목적격 조사가 어떤 때는 을로 되고 어떤 때는 늘로 되고 은는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 중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부사격 조사는 이와 같이 트위스트 브래킷으로 전체를 묶어서 부사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이게 부사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있는 구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트위스트 브래킷으로 묶어준다고 저는 원칙을 세워서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어미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미가 종결 어미 끝나는 단어의 문장의 끝에 나오는 다로 끝나는 종결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가 변한다,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한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입니다. 영어에서는 go, went, gone이 있고 has gone, had gone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도 가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가니까 가기 때문에 갔다 또는 가면은 가보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어미가 변한다 이런 얘기죠. 단어 하나를 알아도 10개, 15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미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니까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니까가 나오면은 원인 이유가 된다고 그랬죠.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날씨가 추우니까 긴 옷을 입자.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이와 같이 니까는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동사의 어간 즉 스템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거기에는 니까가 됩니다. 가자, 가니까 같이 가자. 이와 같이 니까가 되고 그 어간 동사나 형용사에 변하지 않은 어간이 이와 같이 받침이 있을 때 즉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니까가 된다. 먹으니까, 추우니까 이와 같이
은이가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미의 변화를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룹핑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문형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는 강의에서 문형과 이러한 조사 어미에 활용하는 것을 갖고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